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구독, 좋아요 이거 돈 안 드는데 이 시니어들이 이걸 누를 줄 몰라. 여러분 지금 바로 꼭 구독 좀 눌러주세요. 시니어 파이팅! 시니어 항상 파이팅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무슨 뭐 올림픽 이런 걸 보면서 일본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야, 저거 진짜야? 그 일본이 안 그랬는데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일본은 그때 경제 2위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너져 내렸냐 이런 생각이 실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하면은 일본은 항상 우리의 롤 모델처럼 그렇죠. 뭔가 그렇죠. 한 수 배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침체 내지 추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최근에 우리도 G7 회의에도 초대받아가지고 가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것 같이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그 걱정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죠. 출산율 일본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재정 문제도 같이 생기죠. 이러다가 잘못 일본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안 떨어진다고 얘기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일본의 그 추락된 현상들하고 그것이 그 어떤 모습인지 좀 이야기한 다음에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고. 그 원인을 보고 난 다음에 한국이 대비를 해서 그렇지.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본의 추락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서 전후에서 드러난 일본의 그 대표적인 일본의 민낯 이걸 한번 얘기해 보죠. 뭐 어떤 거 처음 느끼셨어요? 아니 우선 첫 번째가 그 코로나 난맥상이에요. 네. 아니 우리는 뭐 백신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못 맞았대. 일본은 얘기 들어보면 뭐 백신은 충분히 확보했다 그러는데 백신 맞는 속도를 보니까 그래. 엄청 늦은 거야. 그거를 있으면 빨리 놔주면 되는데 이거를 무슨 뭐 팩스로 신청을 받아야 되고 뭐 매뉴얼이 어쩌니 해가지고 아니 올림픽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따지느냐고 백신을 못 맞아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선진화가 전혀 아니지. 더군다나 그 무렵에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 그 정부가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딱 주면 며칠 전에 쫙 다 받았잖아. 일본은 그거 무지하게 걸려 나눠주고 받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 디지털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참 늦은 것 같아요, 일본이요. 보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일본 사람들 요즘도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킨다는 게 뭐냐면은 그 도장이 있어야 돼요. 도장. 종이가 있어야 돼요. 종이에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팩스가 있어요. 팩스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는 지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상당 부분 다 없어지고 있는 우리 거지. 팩스도 거의 안 쓰잖아 지금. 그렇지. 요새 다 뭐 이메일하고 문자로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요번에 그거 할 때 보니까 일본이 뭐 이 정치 시스템이 이상한 게 자원봉사 도시락을 뭐 3만 개를 그 자리에서 다 버려 또 올림픽 때. 남는다 올림픽 때. 예? 왜? 여기서 7만 개 주문했는데 4만 명이 자원봉사자다. 3만 명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가져오지 마 해야 되는데 얘가 발주를 해놨으니까 받아야 되고 받았으니까 버려야 되고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일본이다. 이해가 안 돼.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침대를 종이 침대로 만들었다는 둥. 그 해변 수영장에 무슨 냄새가 난다는 둥. 하여튼 요번 그 일본의 우리가 몰랐던 민낯이 올림픽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다. 그 빈틈없는 그런 인상이 많이. 그 이미지가 많이 이제 배려졌고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 이걸 우리 한번 또 들여다보자고. 지금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고 그 경제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 뭐 GDP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본이 뭐 다들 이제 아는 것처럼 80년대 그 버블이 90년대 초에 꺼지면서 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잃어버린 10년, 20년 했는데 이제는 30년이 된 거야. 그렇지. 버블 꺼진 게 90년대 초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30년 됐는데 30년이 되도록 처음에는 이거 10년이면 끝나겠지, 20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3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내가 놀랬는 게 지금 우리는 뭐 물가라든가 임금이 그래도 세월 가면 조금이라도 오른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일본은 보면 지금 뭐 나중에 이제 두 분이 다 일본서 오래 경험해봐서 아는데 봉급, 임금이라든가 물가라든가 뭐 부동산 가격 좀 심하게 얘기하면 30년 전하고 똑같아. 심지어는 내려갔고 상상이 안 되는 게 어떻게 30년 전 봉급이 100만 원이면 지금도 100만 원이냐 이거지. 그럼. 근데 일본이 딱 그러고 있는 거야. 30년 동안 딱 서 있는 거야 그냥.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거죠. 보면은 거의 옛날에 우리가 일본 가면 사고 싶어 하는 물건들 많았잖아요. 가전제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들 보면 일본하고 달라진 게 제일 반도체예요. 휴대전화 일제 휴대전화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조선산업 그렇게 돼 있죠. 요즘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이 그 일본하고 역전이 일본이 되는 그런 사회예요. 제조업 경쟁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CIP라는 지수가 있는데 1990년에 한일이 17대 2. 근데 2018년에 한일이 5대 3. 그 제조업 경쟁력에서 한국이 무지무지하게 따라간 거라. 일본은 이제 제조업 경쟁이 앞서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 경쟁력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많이 달라졌죠. 지금 보면은 80년대만 하더라도 재팬 넘버원 그런 책도 나오고 그랬잖아. 그럼. 그리고 내가 80년대 이제 미국서 그 MBA 할 때인데 지금 기억나는 게 그게 이제 목요일쯤 되면은 외부 강사를 불러서 특강을 듣는데 일본 제철에 그 미국 현지 사장 같은 일본 사람이 초청받아 오는데 그날 우리는 보통 외부 강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학생들만 한 100여 명이 이렇게 갔는데 그날 어슬렁어슬렁 강의실에 갔더니까 우리가 아는 교수들이 거기에 경영대학원의 유명 교수들이 좌악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야. 왜 앉아 있냐 보니까 일본의 비결 한 수 듣겠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날 일본 사장이 와서 그 뭐 일본 영어라는 게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뭐 유창한 용어도 아닌데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일본의 딱 경영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 내노라는 경영학자들이 학생들처럼 일본 그 경영인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니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컸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을 참 어떻게 보면 약간 경외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처럼 분위기가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버블이 꺼지는 이후에 쭉 일본에서 보면은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무래도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GDP 대비 그 이 부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국제 신용 평가에서도 아마 우리나라보다 낮을 거죠. 한 두 등급 낮아요. 네.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보다 2등급 낮고 그 다음에 1인당 경상 GDP를 구매력 평가로는 PPP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국이 44,600불, 일본이 42,200불. 이미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다. 그렇지. 이게 1인당 소득이 아니고 구매력 평가. 구매력 평가한 그 기준. 그러니까 지금 명목으로는 아마 뭐 거의 비슷할 거야. 그냥 우리가. 근데 요즘은 이제 세계적으로 물가를 감안하는 게 더 정확하다 해가지고 구매력 평가 1인당 GDP를 그렇지. 많이 쓰는데 그걸로 하면은 2017년 이후에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일본이 1인당 소득이 높은데 일본이 뭐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뭐 전기요금 이런 게 우리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실질 1인당 GDP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일본이 20, 30년 동안 이렇게 처졌는가?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데 그 일본의 추락의 원인을 몇 가지로 한번 우리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로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어요? 내가 보면은 일본이 그 결국 잃어버린 30년 시작이 90년대 초인데 그 버블 붕괴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어떻게 보면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게 뭐 단순히 일본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시사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하고 지금 연결이 많이 되는 게 1990년도에 일본의 노령화,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 대한 비율이 한 15, 6% 됐어요. 15, 6%.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16%예요. 비슷하네. 네, 비슷한데 그때
일본의 국가 부채는 얼마였나? 한 60%밖에 안 됐어. 우리나라가 지금 한 50% 됐거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안전하다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처럼 1990년대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고령화 비율도 비슷하고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 근데 그게 30년 후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서 GDP의 240%가 돼 있고 고령화 비율은 28%야, 노인 비율이.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게 일본은 30년 동안에 고령화가 돼가지고 16%에서 28% 고령화 비율이 그래 됐는데 우리는 고령화 비율이 앞으로 30년 후에는 지금 한 16%에서 4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하고 그 시사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그 경제 추락의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가 컸다. 두 번째는 어떤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한 것 같아 보면은 저 변화나 충격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도 아날로그처럼 도장을 가지고 있고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고 팩스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세상이 그 요즘 4차 산업혁명 쪽으로 하는데도 그 경향의 추세를 빨리 따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큰 소리 쳤던 거는 명치 유신 때 말하자면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딱 받아들여서 확 성장했거든. 그만큼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일본이 그 앞섰는데 이번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이 앞서간다고 일본이 완전히 쳐져 있어요.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건 일순간이라고 변화를 싫어해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앞서가 있다고 상당히 좀 자만을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만하는 순간에 어느 정도 세상은 더 빨리 변하는 지금 이제 거니까.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아까 240%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침체되고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규제 완화를 한다든가 교육 혁신을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뭘 했는 거 아니 그런 노력은 별로 안 하고 주로 뭘 했는 거 아니 재정에 의해 가지고 돈 푸는 것만 그때마다 적자 재정으로 해가지고 돈을 풀어서 토목공사 같은 거 많이 한 거야. 도로를 많이 뚫고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도 안 되는 산골에 그냥 도로 쫙 계속 비행장도 뚫고 만들고 난리지. 뭐. 비행장이 일본은 어느 도시만 하는데 대부분 다 비행장이 다 있어. 아, 그래. 뭐 해달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기가 좀 나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추경해가지고 재정해서 그냥 공항. 그러니까 우리도 걱정이라고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산업발전 쪽에 재정을 투영해야 되는데 우리도 여차하면 요즘에 뭐 나눠주고 뭐하고 자꾸 돈 풀잖아. 이것도 큰 시사점이 글쎄 그게 우리가 참 그걸 보고 피해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얘기 나왔듯이 일본보다도 고령화도 급속히 가고 아마 출산율도 일본은 아직 한 1.3 되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지금 0.8 아마 금년에 0.8이 깨질지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진다는 것 자체보다도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 출산율 저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게 아마 더 큰 문제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낙후돼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자정부도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서로 이제 통화도 안 되고 말하자면 이렇게 시스템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 한국은 금융실명제가 전에 생겨가지고 돈이 좀 비교적 투명하게 일본은 현금 많이 쓰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주민등록 딱 돼 있어가지고 주민등록 번호가 되죠. 일본은 국민을 통제할 주민등록 이런 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마이넘버 카드라는 걸 이제 제도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 비슷한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한 3년 후가 돼야 상당히 다 된다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1년이면 다 해 그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걸 느끼는가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날로그 시대를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너무 뒤처졌다 느껴가지고 이제 난데없이 이제 와서 이제 디지털화하는 뭐 그런 시스템 개혁을 나름대로는 더 많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스가 총리가 작년에 이제 취임하면서 디지털 청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하겠다 해가지고 요번 9월 1일 날 발족을 했어요. 참 속도도 빠르지. 거기다가 장관 된 사람이 뭐 디지털 제대로 모르는데 나이 든 사람도 장관 하잖아. 이런 몇 살이랑 같은데. 그럼 뭐 이거 잘 못하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청이 어떻게 굴러갈지 걱정은 걱정이지. 그러니까 일본도 어차피 이제 절박한 걸 이제 느끼고 절박을 느꼈지. 그거 디지털청 만든 것도 있고 또 하나 1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그 부서도 있다면 1억 총활약 담당상. 맞아. 총활력 담당상. 그래도 지금 얘기처럼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우리는 0.8인데 일본은 1.33가 우리보다는 그치.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일본이 인구가 줄고 있지. 그래도 일본은 뒤늦게나마 그쪽에 이제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더 심각한데 그 정도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남의 얘기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그 말도 맞고 일본이 이제 추락한 원인 중에 큰 게 의사결정 시스템이에요. 걔네들 의사결정이 너무 늦어. 그래서 세상이 빨리 바뀌는데 내가 일본에서 사장을 해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예? 내가 이번에 어느 일본 회사 또 고문하면서 또 느낀 건데 어느 회사에 홈쇼핑 하자. 이 영업부장이 열심히 연습해서 홈쇼핑을 그럼 다음 달에 하자 그랬더니 사장이 어떻게 두 달 후에 홈쇼핑을 하냐. 본사에 허락 받고 어쩌고 약속하고 왔어요. 그래서 했다고. 했더니 무지하게 많이 팔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같으면 잘했다 박수 쳐야 되는데 사장은 이러고 있어. 왜? 본사에 허락도 제대로 안 받은 걸 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홈쇼핑 회사에서 신나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이 부장이 신나가지고 한 번 더 하자. 오케이 했다고. 그랬더니 사장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여차여차해서 했는데 이렇게 벌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걸 수정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더 벌 수 있다. 보고서를 보내가지고 본사에서 허락받아 와서 예산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떴다 했거든. 그래도 마음이 안 맞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 그 부장이 사표 내고 나와버렸어. 이게 내가 일본에서 사장할 때 똑같고 일본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부도 똑같아. 너무 늦어. 그 일본이 추락하는 원인 중에 큰 게 하나가 의사결정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그게 난 일본 사회의 큰 그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지금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되고 세계 최고의 고령 국가인데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다 이민을 적절히 받아들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맞아. 자국민들이 출산율이 높아지질 않으면은 그럼 적절히 이민을 받든가 무슨 대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고령 국가면서도 가장 또 이민에 대해서 폐쇄적이라고. 그리고 지금 시스템 얘기했는데 나도 그 동의하는 게 일본의 정치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 정치도 내가 보면 뭐 지금 꼭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본도 자민당이 그렇죠. 지금까지 일당 독재를 하고 있잖아. 그 그동안에 결국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한 혁신이 그러니까 정치인 잘못도 있고 국민들이 계속 그런 정권을 찍어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권도 안 변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일본 국민이 내가 보기에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리는데 순종하는 문화. 정부가 뭐라 그러면 네네네. 사장이 뭐라 그러면 네네네. 우리는 뭐 사장이 뭐라 그러면 누가 그러면 아이 부장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네네네. 이게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런 어떤 순종하는 거 아니면 매뉴얼에 따라서 항상 움직여야 되는 거. 매뉴얼이 없으면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대요. 한일 합작 영화를 그 양쪽 감독들 배우들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일본 팀들은 보면은 그 계획서 짠 대로 순서 하나하나대로 다 검토를 하고 회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준비를 하는데 이 한국에서 온 팀들은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냥 하더라 이거야. 그럼 저 사람들이 내일 촬영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랬는데 실제로 나온 결과물을 보면은 훨씬 낫더라 이거야 한국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본이 한 30년 동안 좀 엉망진창인데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그럼 이미 일본이 망했고 우리는 일본을 능가했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이 방송이 막 나온다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일본이 아직도 우리보다 대국이고 그다음에 기축통화 있고 해외 투자 수익이 1년에 2천억 달러 되잖아요. 그 자료에 보니까 일본은 한참 80년대 잘 나갈 때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외 자산이 일본 돈으로 357조 엔이라 그러니까 내가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3조 5천억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 엄청난 대외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당 수익이라든가 뭐 투자 수익이 지금 말한 것처럼 2천억 불이나
지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우리가 지금 뭐 일본은 여러 가지 지금 단점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래도 과거에 벌어놓은 돈을 써가지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지금 약간 뭐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대로 견디고 있는데 우리는 대외 자산도 일본만큼 많지도 않고 또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좀 더 빠르고 있고 그렇지. 근데 지금 무슨 재정 포퓰리즘이라든가 또 우리 돈 더 쓰려고 그러고. 더 쓰려고 그러고 정치권도 우리가 일본 욕하지만 우리 정치권도 과연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오늘 뭐 괜히 뭐 일본만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일본에서 경험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한 삼아가지고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일본이 과거에 잘 나갔었기 때문에 자만을 하다가 그 예를 들어서 거북이하고 토끼 얘기처럼 앞서가 있다가 잠깐 자만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다 쫓아온 것처럼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동안에 이 일본보다 훨씬 디지털이 빠르다는 거 보면은 그동안 디지털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인터넷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많이 있는데 앞서가 있는데 그러나 한 면에서도 보면은 우리도 자만하지 않았나. 이게 디지털라이즈 돼 있으면서도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그 공인 인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고집 부려가지고 굉장히 그 옛날 시스템들을 오래가면서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디지털 쪽에 조금 앞서 나가 있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공격에 빠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좀 드는 그래서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뭐 이게 다 토의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해서 국가가 그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추락하고 그 숫자가 다 나타난다. 그런데도 아직도 쌓아놓은 돈이 있어서 먹고 산다. 근데 한국은 그 일본을 보면서 나는 항상 느끼는 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20년 차이다, 30년 차이다 얘기했는데 아까 그 고령화 이거 30년.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이 고령화 문제, 정부 재정 문제, 또 지금 좀 돈 버는 거 가지고 쓸 게 아니라 이걸 해외 자산을 늘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후발 따라오는 어느 나라가 바로 한국에 잃어버린 몇십 년 이 소리가 좀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후대에 안 넘겨주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일본 추락의 길 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